관악구에 그때 그 얼굴이 신장식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있습니다. 무기한 출연 정지. 2년 전 거를 끄집어다가 돼서. 아니 저도 KBS 지금 무기한 출연 정지 당했기 사실은 때문에 방통위는 온데간데 또 없어지고 방심위만 이 방심위원장을 왜 탄핵을 하지 않냐고. 대통령이 문제 아니에요? 막 그 망치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 승인해주고. 탄핵으로 갈 겁니다. 김건희 씨의 사익만 지키는 거잖아요. 건의기원회가 됐죠. FA 시장으로 또 기자와 PD들이 나오게 되는 김건희 시장도 꽉 찼습니다. 예.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질 것 나오지 마세요. 같으니까. 경제가 원치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련입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고요. 오늘은 20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 이사인 김성재 이사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우 의원님은 8년 만에 국회로 네. 돌아오셨고요. 네. 예, 신장식 의원님은 처음이십니다. 이제. 네, 초선이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던 걸로 따지면 24년 만. 이해찬 대표랑 몇 번 이해찬 붙었죠? 대표랑 두 번. 네, 관악에서. 그 얘기하셔요. 예, 2000년, 2004년 두 번 붙었고요. 표까지 얘기하시던데. 근데 네. 최근에 그 말씀을 제가 어디 방송에서 듣고 네. 생각이 났어. 예. 관악구에 그때 그 얼굴이 신장식이었구나. 예, 맞습니다. 예. 생각이 났어. 예. 그 지역구에 그럼 두 번 도전하신 거고. 세 번 도전했어요. 네. 아, 세 세 번. 번? 예, 2000년 하고요. 2004년, 2008년. 아유. 네. 상당한 표를 얻었습니다. 10% 넘게 받기도 하고. 예. 그래도 더 대단한 건 이해찬 대표죠. 제가 10% 넘게 받았는데 너끈히 이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해찬 맞아요. 대표는. 네. 선거에서는 어떻게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해찬 의원님도 언론은 못 바꾸셨습니다. 아, 언론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오늘도 그분은 좀 언론을 해야 돼. 바꾸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게 강하신 강하시더라고요. 분이에요. 그래서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 기존 언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봤지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대한 매체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20년 전부터 하셨어요. 사실은 김성재 이사님도 이해찬 당대표랑 비슷한 생각을 하셔서 민들레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고요. 근데 거기다 저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만들어 놨으면 지원도 좀 해야 된다. 잘 크도록 그런 미디어 환경을 이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신문이 있고 인터넷 신문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좋은 대한 매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 사회가 돕든 국회가 돕든 또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좋은 정부가 돕든 그 대한 매체가 잘 되도록 저는 도와주는 뭔가 그 장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저도 이제 공영방송에서 진행자로 일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올드미디어 말고 뉴미디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정보를 얻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레거시 미디어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뉴미디어는 사실은 소비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본인이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그게 알고리즘을 한번 타면 비슷비슷한 얘기들. 즉 그게 자칫하면 흔히 체인버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방 안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만, 이 세상이 전부 다 그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예. 그거는 뭐 진보 보수 누구를 떠나서 뉴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화돼서 정보를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올드미디어,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신장개업 TBS에서 진행할 때도 그렇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에서 진행할 때도 그렇고 댓글, 이 청취자들 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청취자가 뭐냐면 우리 최경영 기자도 그런 댓글 보셨을 텐데 어느 버스에서 지금 신장식의 그렇죠. 뉴스하이킥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님 목소리 나와요. 최 그렇죠. 기자님 목소리 나와요. 그거 왜 그렇게 기뻐할까? 저도 그거는- 기뻐요. 그렇죠. 예, 그 댓글에는 저도 기뻐요. 네, 다 같이 예.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드미디어와 공영방송은 같이 듣는 거거든요.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지식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듣고 같이 뭔가를
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 행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집단적인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아는 게 비슷해야 비슷한 결정을 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마이클 최라고 하는 UCLA 정치학자가 분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가. 거기에 보면 이 공유 지식의 힘으로 사람들이 움직인다. 네 알고 내 알고 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우리 그 새로운 뉴미디어, 새로운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럿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해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뉴미디어를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깊이 있는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버릴 건 없다. 지상파라든지 방송에 또 특히나 공영방송의 역할은 분명히 있고요. 예. 있는데 저는 이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소비자라는 말을 쓰는데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뉴미디어로 가고 있죠. 유튜브가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물론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도 역할을 했죠. 그런데 점점 더 추세는 유튜브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이번에 개표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방송되는 KBS나 MBC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공이라는 전혀 새로운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표 방송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KBS나 SBS보다 많았습니다. 경공이 그 이 조회수가 동시 접속자 수 그렇죠. 말씀하시는 근데 겁니다. 근데 네. 개표 방송의 원 소스인 네. KBS, MBC가 개표 방송을 안 하면 경공에서 보도를 못 하죠. 예, 뉴스 소비 네. 패턴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저 두 분 의원님들도 이거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물론 방송에 나가시기도 했지만 유튜브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통해서 저널리즘이 저는 가능하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뉴미디어에서도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받아서 조금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제가 방통위에 있을 때 마지막 그 5일 동안 단식을 했었잖아요. 네. KBS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고 KBS 이사장 쫓아내려고 하는 기도, 그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장 해임하는 그 과정에서 검사감독권 발동하는 거 중단시키라 그래서 단식 5일을 했는데 그때 KBS가 박민 사장이 들어서기 전이죠. 그 시기가 네, 네. 아주 다행히도. 그리고 MBC는 자사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KBS, MBC가 8시, 9시 뉴스의 제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출연한 네. 거는 좀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네. 쭉 가는 거고 신장식 변호사만 하더라도 뉴스 하이킥 그걸로 엄청난 100만 돌파하고 유튜브 100만 막 이렇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도 편식하면 안 되는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상호 보완돼서 같이 정상적으로 발전해야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 13일 날 네. 방송 사법을 민주당은 당론 발의를 하고 이제 가방위로 넘어오면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7월 달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때까지 또 다시 재발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게 이제 저희 그 이사를 임의로 개편하지 않고 임기를 보장하는 사장 그다음에 그 즉시 발효해서 더 이상 장악의 속도를 늦추는 것 하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제동을 거는 이제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것하고 그다음 추진해야 될 게 이제 국정조사하고 또 신장 의원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 탄핵건으로 해서 넘기면 이제 설명을 하실 겁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시죠. 방송사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법이 있으면 뭔가 바뀌려나라고 하는 현재의 그 공영방송의 문제, 그거를 현상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방송사법을 그래서 하면 뭐가 고쳐집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KBS, MBC, 지금 특히 KBS. 네. 이사가 이제 11명이에요. 예. 11명인데 통상 여당에서 7명을 추천하고 예. 야당 몫으로 4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8월까지가 임기 만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추천했던 사람을 쫓아내고 예. 그러니까 뭐 업무추진비 카드를 어디에서 썼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50까지 써야 되는데 180을 썼다. 그리고 김의철 사장이 있기도 전에 벌어졌던 그 이제 검찰에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당시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쫓아냈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 둘을 또 쫓아냈어요. 그래서 7대4 구조를 역으로 이제 6대5로 바뀌었죠. 예, 6대5로 바뀌어가지고 김미철 사장 해임시키고 예. 지금 박민 사장 체제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1명으로 하면 정치권에서 5명이 추천하고 그러면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서 좌지우지하는 정권이 바뀌어서 입맛대로 뭐 쫓아내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줄인다. 이 5명은 대통령 여야 다 어떻게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해서 5명? 그러면 3대2 구조가 되겠죠. 3대2 정도 구조? 예, 그렇게 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학회 이런 데서 6명 예. 있고 그다음에 PD 예. 등에서 각종 직능단체? 직능단체에서 예. 그렇게 해서 5664 예. 요 구조로 가면 이 21명을 그러면은 몇 대 몇의 구조라라고 볼 수는 없고 좀 독립성을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서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인다. 많이 참여하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정치권의 그런 속설이 덜 작동되는 것하고 이건 MBC도 똑같은 거예요? MBC도 이사회 똑같아요. 구성도? MBC도 9명인데 박문진도? 아. 지금은 63 구조잖아요. 예. 63 구조인 거를 이제 21명으로 늘리는 거하고 EBS도 9명 구조를 21명으로 늘리는 거고. 근데 요게 시기가 공교롭게도 8월, 9월로 다 공모를 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대통령 임명한 장관과 차관으로 해서 의결을 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요걸 못하게 지금 저희가 4명 이상이 돼야지만 가반 정석수 넘는 걸 의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같이 엮어서 지금 제출해 놓은 거거든요. 예. 2명이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예. 거고 그다음에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자.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자? 이사의 예. 임기를 보장하자.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를 최소화시키면서 방송법과 설치법으로 이제 제동을 걸자라는 거죠. 21명으로 늘리면서 정치권 소위 정치권을 5명으로 하고 나머지를 466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으나 일정하게 이것을 극복해서 다수의 시민들의 뜻이나 전문가들의 뜻, 현업 종사자들의 뜻이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방송 거버넌스를 어떤 가치와 기준과 논리에 입각해서 만들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기준에서 봤을 때 5명으로 줄이는 거죠. 전체가 다 사실 그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해서 예. 이사진이 구성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을 좀 극복하는 게 하나의 과제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김성재 이사님은 이 방송사법에 관해서는 그렇게 저는 반대는 하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반대 안 하시면 제가 억지로라도 반대할 논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억지다. 근데 반대 논리가 좀 있죠. 있어요. 그게 아시겠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독일식 네.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인데 독일에서도 이제 이 안을 하면서도 거기는 한 50명씩 하지 않습니까? 훨씬 네. 많습니다. 네. 지금 많은데 21명보다 어쨌든 훨씬 많죠. 취지에 네. 맞게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상당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21명까지 간 거는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제 이게 또 달린 거죠. 그 이번에 선방심의에서 언론 단체들 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언론 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도 지금 여기 시청자위원회 4명,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들이 정말 공정하고 이런 단체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라면은 그걸 개런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방통위도 국민의힘은 역으로 이제 대부분이 좌파 단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우파 단체, 극우 단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방송 3법 그 특히 KBS나 MBC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데 김성지 이사님 말대로 한국은 이렇게 강아지판이 됐느냐?
근데 강아지판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정현주 사장님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강아지판이 안 됐어.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보수 정권일 때만 이렇게 되느냐? 그럼 대통령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한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만 추천을 하면 되지. 왜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까지 추천을 해가지고 늘 여당이 이 사회를 장악하도록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각종 직능단체나 시민단체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끼워 넣어버리면 그 대표성은 누가 담보할 거야? 방송기자연합회든 한국기자협회든 방송기술인협회든 그 대표성이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직능단체의 대표인 거고 그 사람들은 이익집단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협회에 아직까지도 소속돼 있지만 기자협회에 아직까지도 소속돼 있지만 이익단체일 뿐이지. 따져보면. 근데 그 이익단체들한테 공영방송에 국가가 주파수에 라이센스를 준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권을 왜 줍니까? 그게 참여민주주의 아닙니까? 사실은 자, 그거를 오히려 대표성이 있는 여야가 그냥 다 갖고 대통령은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대통령 어차피 관여를 못하니까 공영방송법의 취지에 따르면 대통령은 절대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여야가 제대로 독립적인 사람들을 추천을 한다면 그걸로도 독립은 충분히 지켜지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예. 이제 이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입김이 너무 커지고 말 그대로 대통령의 추천목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KBS는 아니 대통령을 배제하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법을 예. 대통령의 권한까지 이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회가. 그러면은 KBS 이사를 추천하면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있고 방문진은 방통위가 있죠. 좀 다르죠.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 말하자면 정치적 후견주의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 문제를 토론하는 과제와 예. 지금 당면에서 망가진 공영방송을 어떻게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만들 그거는 거냐라고 맞아요. 하는 당면한 과제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과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제도를 망가뜨려 놓고 어떤 자들 때문에 망가뜨려 놓고 이 제도가 안 좋으니 임시 방편으로 그러면 가령 무슨 방송기술인협회든 무슨 기자협회든 그쪽이 전반적으로 타락한다면 정말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예, 이익단체화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독립성 있는 어떤 추천 근데 이사를 그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지금 해보지 아니,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나간 게 아니고요.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어떤 진보성이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충분히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둘 만한 역량이 되나? 그 단체들이 글쎄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네. 담보하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둬서 지금 네. MBC 사장을 사장을. 선출을 하잖아요. 이 제도 안에는. 근데 사실 저희가 당 구조를 보면 정당이 처음에는 대의원들이 뽑았잖아요. 네. 대표를. 근데 그러면 그 포지셔닝을 일반 국민에게도 주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으로 확대가 되고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이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 가잖아요. 그렇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가 많아질수록 그 단체도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가더란 말이죠. 저는 지금 그 단위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라고 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쭉 추천을 받을 때 제가 방통위 있을 때 뭐 여러 이제 특위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들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면 다 그런 단위에서 추천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넓어지면 깊어지게 되더라는 또 경험학은 저는 있어서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저는 어쨌든 이게 사실 제도가 그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좋은 제도,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또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뭐 시험을 통해서 선발할 수도 없고 우리가 네. 이런 민주적인 구조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최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네. 하되 가야 될 길에 우리가 논쟁 토론의 거리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리는 저는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를 넘어서서 그럼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 과제로 명확하게 남겨둬야 되고 예. 하지만 지금의 정치적 후견주의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성을 갖는 문제하고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어쨌든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하고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21명 이사 21명 그리고 시민 100명을 해서 특별 다수제라고 하나요? 특별 다수제. 그 사장을 뽑는 방식은 적어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는 전 유효하다. 유효하긴 유효할 거예요. 예. 예, 그건 현실적으로 동의해요. 예, 이 방법이 상당히 유효해요. 예, 진전된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미디어 알리를 정말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딥하게 들어가요. 너무 딥하게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봐 이렇게 하면. 예, 근데 보시는 분들 그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논의되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아니 이미 어느 알고 계셔. 정도였냐면 네. 제가 이제 방통위원이 됐다고 하니까 네. 양천구에 가서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 2020년도 이 얘기가 뭐냐면 목동회가 방통위와 네. 방심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게 불과 4년 전이에요.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네, 네, 네. 방통위는 합의제 성격을 띈 합의제 대통령 행정기관입니다. 소속 기구로서 별로 관심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방심위는 더더구나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일임이라는 방심위원장의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벌리면서 사람들이 방통위는 온데간데 또 없어지고 방심위만 이 방심위원장을 왜 탄핵을 하지 않냐고 계속 저희들을 이제 탄핵할 수 무능하다라고. 없어요. 근데 탄핵이 탄핵 대상이 대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거든요. 네. 정부 기구고 말로만 여기는 그렇지. 민간 독립기구여서 그래서 이번에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방심위 위원장의 권한을 명료화시키고 법에 방심위 위원장의 권한 자체가 없어요. 방통위법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이 방심위원장을 공무원 국가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해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아예 규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또 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네. 내용은 알겠고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권을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또. 또 윤석열 이제 대통령 스타일. 돌아오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8명이 어떻게 5명. 5명? 아 불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5방. 5방 5명 내지는 8명을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번 게 재산권 국회내 특검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법률안의 내용을 대통령은 뭐 습관적 그 거부권 행사자이고 이것을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한테 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면 이 8명을 법안의 내용을 조금 중화시켜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동의할 동참할 수 만한 있게. 이렇게 갈 거냐.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 선명함과 개혁성이 이렇게 탈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송은 KBS를 장악하는 그 수순을 보면 MBC가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아, 그렇죠. 꼴 보기 싫죠. 절대 아마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안 하려고 할걸요. 제 생각에는. 방송법. 방송법은.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그럼 아, 방송법이 그래요? 만약에 네.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그게 아니라 또 있습니까? 뭐가? 국정조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탄핵을 거죠. 하면 탄핵을 시키면 박문진 이사를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도 탄핵을 시킬 거거든요. 어. 예,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가 지금처럼 독임제 성격을 띤 기구로서 용산 부속실로 전락한 방통위는 실제로 필요가 없거든요. 방송을 탄압하는 방통위는. 그래서 탄핵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으로 갈 것이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서두르고 네. 또 탄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김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7월달, 8월달, 9월달, 8월, 9월에 걸쳐서 박문진 이사진, 그렇죠. 그다음에 KBS KBS 이사진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MBC 같은 경우도 박민의 방송처럼 네. 이사진이 박문진 이사진이 8월에 교체가 되면 쭉쭉쭉쭉 또 위에서부터 착착착착착 이
거의 100%. 예, 많은 부분들이 이제 FA 시장으로 또 기자와 PD들이 나오게 되는 예,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유튜브 시장도 꽉 찼습니다. 예.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질 것 나오지 마세요. 같으니까. 경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아니 나와서 하나 만드세요 다. 대한 언론을 계속 예. 만들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7월달, 8월달에 이게 방송산법이 빠르게 예. 예, 그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방통위원회가 KBS하고 박문진 이사를 2인 체제에서 이 불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폭주하는 거는 당장 막아 세우는 것이 국회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네. 책임이죠. 국민이 그러다 준 보니까 권한이죠. 예,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방통위법도 빠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2인 체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사진을 막 갈아치워서 KBS 박민의 방송을 2탄, 3탄으로 MBC까지 더 늘려 나가려고 한다면 우선 그걸 막아세울 방법이 뭐냐가 실은 지금 의원들의 고민은 과방위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고민은 전부 다 이 폭주를 일단 어떻게 멈춰 세울 거냐에 가 있어요. 어차피 8명은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설득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 뭐 박근혜 씨 탄핵할 때도 60여 명이 넘어오게 됐던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마지막 국면에서는 뭐 우리 김현 의원님이나 저나 누구든 가서 아유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죠 하고 설득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설득이 먹히려면 국민들의 여론, 압도적인 여론이 없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이 법은 더 이상 더 무르게 해서 어떻게 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건 밀어붙여야 되고 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하건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MBC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켜야 그게 돼요. 이제 최선인데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행태를 보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2인 방통위 체제를 2인 방통위 체제의 불법적인 폭주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아니 그 조폭 잡던 분이 방송통신에 대해서 아니 심지어는 방송통신 관련돼서 재판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예. 그냥 조폭 잡던 분이세요. 이분이 방송통신 BBK를 봐줬던 분이죠. 예,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 예. 조폭 잡고 그랬던 분인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그냥 막 그 망치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 승인해주고 뭐 이런 방식의 방통위원장은 저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에서도 2인 방통위 체제에서 계속 망치 두드리는 거 문제 있다. 위법 소지가 위법하다.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지난 방통위원장처럼 쓱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들어올 때까지가 28일이 걸렸는데 예. 그거보다 사실은 더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 청문회도 있고 저쪽에서도 함부로 못 낼 거다. 왜냐하면 2인 방통위 체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또 반복할 만한 사람이 온다면 저는 또 탄핵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럼 왜 탄핵을 너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2번 도둑질할 때까지는 도둑질이고 3번째 도둑질하면 도둑질이 아닙니까? 2번째 건 3번째 건 도둑질이면 가중이죠, 도둑질이에요. 가중. 도둑질이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2인 방통위 체제를 불법적으로 계속 운영하겠다 또는 방송통신을 정상화하는데 의지가 없거나 전문성이 없다 또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방심위 말씀을 하셨는데 방심위와 관련해서도 법으로 이들이 하는 지금의 이런 아주 자의적인 이런 잣대 들이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 결정을 하더라도 도장 찍어서 방송사에 보내는 건 방통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서 아니 방심위 제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방통위원회에서 되돌려 보낼 수 이게 있거든요. 뭐냐면은요. 그렇죠. 그걸 안 해요. 1인이 지금 2인이 그냥 예. 그냥 도장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게 야당 인사가 있으면 야당 2인의 그 제안으로 다루게 돼 있어요. 안건으로 정식으로. 그러네. 네. 근데 예. 지금은 2명으로만 쏙닥쏙닥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법정 제재를 방망이에서 법원에 가서 다 기각이 되는 결정이 10대 0입니다. 다 10대 0. 다 이제 우세스러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기각이 됐다는 게 MBC 건도 MBC 맞아요. 건 예. 기각이 돼 뉴스타파도 예. 그렇게 됐고요. 예. 뉴스타파 심의 대상이 아닌 걸 심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거잖아요. 시상식에 뉴스 아이킥 한 5건 이상 다 10대 0입니다. 그래서 예. 5인인데 5인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당 추천 2인과 여하고 대통령 추천 2인 이렇게 4명이서 격정적으로 토론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투표로 의결을 하게 되는 게 합의제 정신인데 예. 지금은 이 둘이 3인이 앉아서 없는 다 상태 하는 둘이서 거예요. 앉아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방망이 그럼 두들겨서 제가 또 질문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아니 방심위도 거잖아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그 방통위가 이제 그런 거니까,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탄핵 상태라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방심위가 결정한 것들을 방통위가 하나도, 그러니까 의결을 못 통과를 한다고 못 하면 시키는 거죠. 집행을 못 하는 그러면 거구나. 방심위의 제재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아,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바람직한 법정 제재가 이렇게 법이 방송사에 통지될 때는 방심위원장 명의로 통지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예. 명의로 네, 그게 그래서 이 예. 150석 단독 과반수 넘는 거가 예.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저희 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선 게 예. 100명이 발의해서 150명 이상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업무 정지가 돼서 6개월 동안 못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네. 6개월.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특검법, 다른 특검법, 네, 네. 그다음에 이채 양명주, 입틀마까지 동시다발로 국정조사 이뤄하고 국정감사 되고 그러면 정말 정신없이 해서 두 달 안에 이 정부의 온갖 그 범죄, 불법 탈법 가지고 다 쏟아내면 바로 국정감사 시기로 들어가면 네. 대통령이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겠다, 소통하겠다,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 말아서 쇼를 해본들 언론이 더 이상 그것을 미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에 권력 뉴스 레임덕이 바로 이번 가을부터 저는 생길 거다라고 보는 거죠. 신의원님이 지금 방송 출연 정지 당한 거 있잖아요. 무기한 출연 정지 당한 거. 국회의원 만들어줬어요. 이래서 이거는 아, 어디에서 온 정말. 거예요? 방송통신위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예. TBS. 그 TBS TBS에서 자체적으로 빨간색 글씨로 있습니다. 무기한 출연 정지. 예.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방심위의 제재를 근거로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방심위 제재를 받았으니 받았으니까, TBS 입장에서는 당신을 무기한 출연 정지 시키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올해 2월 1일 날 짜예요. 결과 통보가 올해 방송 출연 2월 1일자. 근데 이게 그 대상을 왜 무엇 때문에 방송 이게 무기한 출연 정지를 시키냐는 예. 2022년 3월 7일자 방송분을 근거로 했어요. 2년 전 거를 끄집어다가 돼서 무기한 3월 출연 7일 정지를 한 뭐였습니까? 거야. 저 뭐 했는지도 몰라요. 3월 7일 날 3월 7일 뭐 했는지. 뭔 주의. 방송을 했지. 네. 판정 결과 주의거든요. 주의예요. 행정 판정 제재, 주의가 나왔는데. 법정 제재도 아닌데. 아니 저도 KBS 지금 무기한 출연 정지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네. 6개월을 벌었어요. TBS가 네. 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지원금 끊고 그다음 조례 폐지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6개월을 유예했어요. 이런 조치를 하면서. 근데 소용이 없어진 이게 게 근데 거죠. 법적으로 이게 아니, 이렇게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는 뭐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의 사유가 되고 국정조사 해야 방통위원장이 돼요. 직무유기 또는 그 권한 남용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아, 책임지고 탄핵의 대상이 아니 되는 이게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방송쟁이 입장에서 아니 방송의 제작자, PD나 기자들이 헌법 소원을 픽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장식 전 변호사, 신장식 의원이 우리 방송에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패널로 부르고 싶어. 그런데 어떤 그 행정 처분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방송사에 무기한 출연 정지야. 그래서 PD나 기자들은 아무런 편집권과 선택권이 없어. 맞아요. 이게 헌법적으로 이게 헌법 말이 위반이에요. 되나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네. 훼손시키는 거니까 이게 탄핵 사유 아니 중에 나는 이게 하나예요. 이런 게 아니 그래서 저도 KBS CP가 저한테 이런 메일이 또 있어, 또 왔길래 흥분할 수밖에 없어. 오 이게 무기한 출연 정지 이게 KBS 무기한 출연 정지.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무기한 출연 정지 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건가? 틀리죠. 이게 말이 되나? TBS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 받은 사람이 이제 김어준 그럼 공장장도 여기에 무기한 출연 정지고 유기한 출연. 방통위원장 이제 탄핵은 네. 그 진행이 되는데 유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유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연임도 네. 가능한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법상의 책임을 현재법으로는 형법상의 책임. 형법상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 고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고발이 야당에서는 어떻게 됐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민원연에서도 고발을 네. 했어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유일임에 대해서.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죠. 네. 고위공수처 대상도 지금 아니고. 예, 예. 이게 일반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막 왔다 갔다 하죠. 계속 어떨 때는 직권을 남용하고 어떨 때는 직무를 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방송심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은 방송통신심의가 대략 한 10개월에서 1년 전 거를 해요. 이게 많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시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즉시 심의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한 달까지 해서 이렇게 한 150일간 존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것을 전부 다 선거와 연관이 있다.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와도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면 니네 징계야 하니까 사실상 그 이후의 방송에서는 여사라는 말을 다 붙이게 하잖아요. 이게 공시검열이고 사후 심의를 빙자한 사전검열이라고요. 근데 이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백선기 위원장님이 네.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논문 지도교수예요. 네. 박사 논문 지도교수. 두 분이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회의록을 보면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초등학생 그 저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좋은 머리로 쓸 수 있는 온갖 회귀한 논리가 다 모여지는 게 방통위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 같아요. 신장식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회의하면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 너무 저도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각종 네. 위원회 이야기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제도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제 권익위 하는 행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과 관련해서도 재미교포가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좋기 때문에 국가 정상 간의 선물을 예외로 두는 거를 네. 그냥 외국 의제하는 것 정상,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확대시킨 거죠. 외국인이라고. 예, 외국인. 재미교포 목사가 주는 거를 뭐 정상간의 선물처럼 의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판사 출신들이 검사. 예, 판사 검사 출신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는 이 사람은 조사도 못 하겠다. 그리고 조사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부도 못 수사 하겠다. 의뢰도 못 하고. 수사 의뢰도 못 하겠다. 그리고 그냥 근데 이제 원래 권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민주화 이후에 좋은 마음으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김건희 사례죠, 이게. 씨의 사익만 지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사익만. 다 그래. 방통위원도 그렇고 권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다 사익화 돼 버렸잖아요. 권익위원회가 됐죠. 이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랑 근본적으로 움직임과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법을 바꿔도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어떡하겠냐 대목에서는 조금 자신 있게 이전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그리고 수 있다. 정권 초기와 2년 3년 차가 레임덕에 급속화되고 국민의힘의 분열 양상도 또 눈여겨볼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특히 이제 서울의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BS 이 무기한 출연 정지가 출연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또 KBS도 사실은 KBS 안에서도 불만이 높아지면 박민 사장의 지금 현행 저런 시스템이 과연 유지가 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있고 또 MBC는 MBC대로 또 싸우고 그래서 저희도 싸우고 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전에 언론개혁을 해야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언론개혁이 뭐니? 라고 여쭤보면 KBS 민주당 편들어주는 게 언론개혁은 아니야 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C가 네.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장 쫓아내려고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안영준 사장 쫓아내서 네.
구미에 맞는 방송 뉴스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윤석열은 네, 예. 그랬던 거잖아요. 대통령은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을 하기 예. 위해서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박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 한 거는 이동관을 물러나게 탄핵시키겠다니까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 성과는 성과인 거죠. 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MBC를 또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를 막아야죠.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서 막아내고 그 과정에서 방송법 처리하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전행을 또 막아내고 그래서 방송 장악의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막아내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또 이겨서 그 시기에 또 대선을 같이 치를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이건 이제 민주당의 일정인 것 같고 예. 민주당의 일정인 것 같고. 쑥쑥 제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방통위를 이제 지금 이렇게 막아내는 게 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퇴행이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근데 그 방통위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예. 방통위를 대통령 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한다든지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국회로 뭐 옮긴다든지 뭐 이런 거에 정부 조직 대해서는 개편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 조직 개편안이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아직은 뭐 근원위는 그런 너무 건 아닌가요?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당장 그 닥친 문제인 절대 지켜 MBC부터 지키긴 해야 돼요. 예. 진짜로. 어? 되돌려놔 박민의 방송 KBS를 예. 되돌려 뭐 놓긴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예. 이런 일들을 예. 당면에서 7, 8월 달 안에 해내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이 가장 빠르게 합의를 해서 같이 공동 야칠당이 같이 그렇죠. 추진을 할 수 있는. 저는 맡았던 게 그 개혁신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서 개혁신당을 열심히 설득해서 야칠당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급하게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고 지금 말씀해주신 미디어 특위 국회 안에 미디어 언론 특위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 그렇죠. 차곡차곡 라벨 붙여가지고 딱 해놓고 요거는 급한 불 끄고 차근차근 토론을 22대 하자. 때. 22대 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칙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고 타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 구분해야 될 과제예요. 라벨 붙여서 쟁여놔야 될 과제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 예. 절대 지켜 MBC, 되돌려놔 KBS. 예. 그 다음에 바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어떤 제안 같은 건 있습니까? 저는 예. 미디어 바우처제도 좀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바우처. 가 3년 전에 한번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김승원 그렇죠. 의원이.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원 의원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좋은 대안 언론들, 좋은 언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언론,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언론을 지지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미디어 특위에서 꼭 실현시키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혹시 신장식 의원님이나 저는 예. 방송 심의와 관련하여 예. 그 지금 뭐 사실은 민간 독립기구 자율 심의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실은 어떤 행정 독재 기구보다도 더 그 독재성 독재적으로 저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거기도 합의제 기구로 되어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제로 베이스에서 방송 심의 관련해서는 이게 공식 검열이나 사실은 사후 심의를 형식을 띈 사전 검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여러 방면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생각해요. 헌법 위반이죠. 그렇게 네, 되면 네, 네. 그런 얘기도 사전 있고요. 검열이 진짜 네. 더 중요한 나아가서 문제. 방심위가 필요하냐 얘기까지.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그렇죠. 저는 네. 얘기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어떻게 마지막으로 아니 저는 예. 뭐 그 이번에 방송 정상화 4법 처리가 일단락이 되면 말씀하셨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내지는 무용론까지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맞아요. 되는 게 있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쌍두마차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그럼 중앙선관위로 보낼 거냐의 문제까지 포함한 그 제도 개선 그다음에 그 신문방송의 이런 편향되어 있어 지원하는 제도 개선 그리고 KBS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 그리고 공영방송을 규정해서 국가와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지원해주고
방향을 잡아낼 거냐 이런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죠. 지금 그리고 지난 21대에서도 미디어 특위를 구성했는데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 합의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게 또 숙제입니다. 맥을 잘 알고 계시고 근데 거기마다 또 이익단체들이 또 길목마다 지키고 있거든요. 본인들 이익 지키기 위해서. 11기 상임위원장들이 인사말을 통해서 얘기할 때 최민희 의원님이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가방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익 집단, 그러니까 방송사, 현업 종사자, 그다음에 지상파와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 다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느 입장 놓고 보면 저 사람 MBC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럼 종편에서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SBS도 소유 경영 규제 하나 목전에 있는데 그거 제가 사실은 길목 지켰거든요. 게다가 이제 기득권 기성제도 레거시 미디어를 편을 안 들어주면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인터넷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1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다 파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익단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커 보여도 사실은 모래알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치 활동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선봉에 설 테니 초선 신나게 하시는 의원들 신장식 의원님. 저는 가방위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정의원. 이혜민 의원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가방위는 가방위대로 법사위는 검찰로부터 눈에 가시이잖아요. 네. 그 탈탈 털리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신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내겠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지금은 방송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잘 막아내 주시고 네네. 징벌적 손배제 사실은 언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거죠. 언론중재법 그 개정이니까요.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든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1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 네, 21대 국회에서 하려다가 못했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우리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율형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저는 언론인 단체들이 이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되느냐? 할 마음이 없죠. 답이 없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한지. 근데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야 한다. 예, 언론인 단체들과 다시 협상을 하든 논의를 하든 이걸 무조건 지금 현업단체들은 반대만 하고 있는데 좀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율적으로 못하니까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풀어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 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계류죠. 21대 해야 될 미디어 특위에서 논의하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논의를 못한 건데 지금 당장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7, 8월 달에 해야 되는 거는 방송 정상화 4법 통과시키는 거 그다음에 김홍일 탄핵 국정조사 여기에는 사실은 현업 종사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종사자들이 피해를 안 보고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제하는 것 중에 징벌을 가미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여기까지. 지혜를 모읍시다. 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오랜 시간 언론개혁에 대해서 뜬구름 잡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뭐 하나라도 딱 잡혀져서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언론개혁의 저 앞날로 그래서 언론 자유도 완전히 풍성해지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발생하지 않는 뭐 그런 언론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미디어 알렐레오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노무현 재단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